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세아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죽었을 게야. 그리고 약속해라. 절대로 태경이한테는 말하지 마. 이 모든 걸 태경이한테는 영원히 비밀로 해줘. 왜 친아들에게는 알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탈출시킨 시어머니의 몸은 왜 6개월 만에 이렇게 급격히 야위었을까요? 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는 최고급 실버타운. 이름과 달리 이곳은 정 여사에게 존엄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쳤고 돌봄은 형식적이었죠. 아들의 외면은 어머니의 몸을 병들게 했고 그녀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순간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등에 업혀 도망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시작된 믿을 수 없는 새벽 탈출극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 뒤에 숨겨진 아들에게 절대 들켜서는 안 될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솔빛 실버타운의 복도에는 인적이 끊겼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긴 복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두 여성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아는 시어머니 정 여사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정 여사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던 그녀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세아에게 의지해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 여사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세아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태경이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이곳을 나왔다는 것도, 지금의 이 상태도 말입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태경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드물었습니다. 솔빛 실버타운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잘 꾸며진 정원,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곳답게 외관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는 대충 차려졌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정 여사가 점점 식사를 거르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복용해야 할 약을 제때 챙기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곳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웃음도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에도 참여하고 산책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아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홀로 병을 키워갔습니다. 세아만이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찾아왔습니다. 세아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자꾸 배를 움켜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아는 시설 측에 정 여사의 건강검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정기검진은 이미 했다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아는 불안했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여사는 세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단 하루만이라도 남편이 잠든 곳에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곳은 평강원 추모숲이었습니다. 정 여사의 남편 세아의 시아버지가 화장되어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세아는 정 여사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출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세아는 시어머니를 몰래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설에 알리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태경의 동의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아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아는 정 여사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정 여사는 차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거리의 불빛들, 텅 빈 도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남편 태경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경은 어머니를 솔빛 실버타운에 모신 후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자신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과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세아는 여러 번 남편에게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항상 회의가 있다고,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자니까 어머니를 더 잘 챙길 수 있잖아. 내가 가봤자 뭘 하겠어. 돈은 내가 대니까 당신이 자주 다녀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아는 허탈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남편은 돈만 대면 된다는 그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어머니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들인데 말입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평강원 추모숲은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얼굴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너무나 슬픈 미소였습니다. 정 여사가 솔빛 실버타운에서 보낸 6개월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락해 보이는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입소 초기 정 여사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경이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며느리 세아도 함께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주에는 태경이 한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경은 어머니의 방을 둘러보고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어머니.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는 못 오겠지만 세아가 자주 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태경은 떠났습니다. 그때 정 여사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글로벌 투자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늘 해외 출장을 다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바쁜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간을 낼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드물었습니다. 정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면 태경은 항상 무언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배경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여사는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늙은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 여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경 오빠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정 여사는 아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세아의 목소리가 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빠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내일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점차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이미 늙어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무미건조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취미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럴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정 여사의 몸은 점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랫배가 자주 아팠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떨어졌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정 여사님, 식사 시간이에요. 하지만 음식을 보면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면 나중에 드세요. 그리고 그대로 식판을 가져갔습니다. 정 여사가 얼마나 먹었는지,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빛 실버타운은 비싼 시설이었지만 실제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변화를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간단한 문진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불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줄고 있다는 것을 말했지만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소화제 드릴게요.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한 복부 불편감 정도로 나타납니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요통 같은 증상들은 나이 든 여성들이 흔히 겪는 불편함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난소는 복강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종양이 커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생각하고 넘기곤 합니다. 정 여사도 그랬습니다. 배가 아프고 불편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의 통증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다리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깨곤 했습니다.
정 여사는 혼자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픈가?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끔 오는 며느리 세아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야, 요즘 배가 많이 아파. 소화도 안 되고. 세아만이 정 여사의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야위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손목은 가늘어졌습니다. 세아는 시설 측에 정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문의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시설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요. 식사도 하고 계십니다. 고령이시니까 식사량이 좀 적을 수는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세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남편 태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많이 야위셨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태경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정기 검진한다며? 거기서 이상 없다는데 뭘 더 해? 하지만 여보,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안 좋아 보여요. 6개월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경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70이 넘으셨잖아. 그 나이면 좀 약해 보일 수 있지. 그 비싼 돈 내고 있는 시설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괜찮다니까.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거야. 어머니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자꾸 그러면. 세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태경에게 어머니는 이미 처리된 문제였습니다. 좋은 시설에 모셨고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으니 자신의 의무는 다한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매달 시설비 500만 원을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해야 하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책임을 다하면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태경은 자신의 커리어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일이었고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태경은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때문에 시차에 맞춰 밤샘 근무도 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빨리 승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남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되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낸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집에서 모시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경은 자신이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좋은 시설에 모셨고 비용도 빠짐없이 내고 있어. 전문가들이 어머니를 잘 돌볼 거야.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비싼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들의 관심이었고, 시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솔빛 실버타운에서 매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올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가 한 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태경이가 아닐까?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내 아들은 오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태경과 함께 공원에 가곤 했습니다. 태경아, 아빠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단다.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렴. 남편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태경은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거야. 그래서 태경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정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녀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은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보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새아만이 정 여사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새아는 퇴근 후 시설을 찾았습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새아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봤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아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떡볶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것이었지만 정 여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설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아는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루가 어땠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눴습니다. 정 여사는 며느리와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아가 올 날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들뜨고 찾아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아가 돌아간 후에도 그 여운이 며칠 남았습니다. 새아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너는 내 진짜 딸 같아. 정 여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보다 인연으로 맺어진 며느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였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새아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정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말을 할 때도 숨이 찼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세아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세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더욱 줄었고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세아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아는 곧바로 시설로 향했습니다. 정 여사는 병원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괜찮아, 세아야. 병원까지 갈 것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대로 검사 받아야 해요.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세아의 단호함에 정 여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세아는 모든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CT 촬영까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 여사의 상태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아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태경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별일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보호자가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싶다는 말에 세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아는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세아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보호자분.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소에 큰 종양이 있고 이미 주변 장기로 퍼졌다는 것을, 림프절에도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난소암 사기입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기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체력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강한 치료를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세아는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2주에서 4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께 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직계 가족 아드님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 태경에게는. 세아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 세아는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세아는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아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아야, 검사 결과 나왔니? 별일 없지? 세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대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 여사는 세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심각한 거니? 세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세아야. 나는 각오하고 있었어. 내 몸은 내가 알아. 많이 안 좋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단다. 그 말에 세아는 더욱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세아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태경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태경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은데.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야. 중요한 거야. 태경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 어머니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어? 세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난소암이래. 사기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2주에서 4주 정도래. 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혹시... 그때 태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경은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머니 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처리해줘. 병원 입원이든 뭐든 필요한 거 하고. 돈은 내가 댈게. 세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회의가 중요해? 당신도 알잖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프로젝트가 어머님보다 중요해. 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래? 내가 돈 안 된다고 했어? 최고의 치료받게 할게. 필요한 거 다 해줄게. 하지만 내가 직접 병원에 매일 갈 수는 없잖아. 내 상황 이해 좀 해봐. 세아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프로젝트나 신경 써.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란 말인가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아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 한 달 전에 이미 환자분 아드님께 진단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시나요? 세아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직계 가족이신 아드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미 사기 진단을 알려드렸는데 세아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달 전? 태경이 한 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최고의 치료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비용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업무상 병원에 올 수 없으니 부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아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동안 외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이 사실을 정 여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하지만 결정은 정 여사가 내렸습니다. 며칠 후 세아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아야, 나도 알고 있어. 태경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병원에서 내게도 말해줬거든. 세아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 그 아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정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강원 추모숲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안식처였습니다. 세아는 정 여사를 부축하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추모숲은 넓었고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의 남편이 안치된 곳은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명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정 여사는 세아를 불렀습니다. 세아가 다가가자 정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세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이것 좀 봐줘. 세아는 봉투를 받아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세아가 알고 있는 그 진단서였습니다. 난소암 사기 말기 예상 생존 기간 2주에서 4주. 어머님, 이미 알고 계셨군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도 알려주셨어.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괜찮아, 세아야. 나이도 많고 이제 충분히 살았어. 두렵지 않아.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 사실을 견디신 거예요? 정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 태경이에게. 그 아이는 올 것 같아? 세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 여사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태경은 어머니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세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정 여사는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내가 태경이한테 말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가 의무감 때문에라도 올지 모르잖아. 나는 그런 식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 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아야, 나는 이미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어.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 나는 그 시설에서 매일 문을 바라봤어. 혹시 오늘은 태경이가 올까, 내일은 올까 하면서. 하지만 오는 건 너뿐이었어. 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바쁜데도 일주일에 2~3번씩 왔지.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먼 길을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줬어. 너는 내 친딸도 아닌데 그렇게 해줬어. 세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이, 외로움이, 배신감이 전해졌습니다. 정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아들은 어떻게 했어?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비싼 시설에 넣으면 비용을 지불하면 자기 의무는 다한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아이에게 물건이 된 거야. 관리해야 할 재산, 처리해야 할 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 달 동안 오지 않았어. 심지어 나한테 전화도 하지 않았어. 내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세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에 대한 태경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한 달 동안이나 외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 여사는 남편의 명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었잖아요. 태경이가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아는 정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여성은 한참을 그렇게 안은 채 울었습니다. 추모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슬픔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정 여사는 말했습니다. 세아야, 나는 결심했어. 나는 태경이 곁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나의 죽음까지도 업무처럼 처리하려고 할 거야. 장례식을 계획하고 조문객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겠지. 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 않아. 세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정 여사는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평화로운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당신 옆에 묻힌 사람 곁에서.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태경이도 보고 싶지 않아. 세아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태경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아들이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 여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세아야,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나는 의무감으로 오는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세아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의 표정을 보니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세아야.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구나.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로 태경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점점 높아졌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세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아는 남편 태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혼 초기에 태경은 다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했고 효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과 함께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점점 일에만 몰두했고 가족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아는 결혼 생활 동안 여러 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항상 바빴고 그런 이야기를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잖아. 내가 돈 잘 벌고 당신은 집안일 잘하고. 뭐가 문제야? 태경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결혼 생활은 역할 분담이었고 효율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의 병과 죽음 앞에서 그런 태도는 잔인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달간 방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아는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정 여사의 바람대로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태경에게 알리는 것은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때까지는. 어머님, 알겠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정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세아야. 정말 고맙다. 너는 내게 진짜 딸이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남편의 시아버지의 명패 앞에 앉았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아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기를, 고통 없이 편안히 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태경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세아는 결국 정 여사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모숲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정 여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병원은 싫어. 거기 가면 온갖 기계에 연결되고 의미 없는 치료를 받게 될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가고 싶어. 집에 있고 싶어. 세아는 정 여사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왔고 작은 화분에는 정 여사가 좋아하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아는 그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 태경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을 다녔습니다. 세아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 여사는 세아의 돌봄 속에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표정만큼은 시설에 있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아는 정 여사 곁을 지키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남편과의 추억을, 태경을 키웠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경이는 착한 아이였어. 어렸을 때는 정말 순하고 따뜻한 아이였지. 내가 아프면 걱정하고 작은 선물을 만들어주곤 했어.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카드를 만들어주기도 했어. 정 여사는 옛 추억에 잠겨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마 대학 갈 때부터였던 것 같아. 경쟁이 심한 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세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들으며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별개였습니다. 아마 내 잘못도 있을 거야. 나도 태경이에게 공부 잘하라고 성공하라고 압박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말이야. 정 여사는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태경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원망할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세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태경 오빠는 이미 어른이에요.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날 저녁 태경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경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선 그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안방에 불 켜놓고 뭐해? 자려면 꺼야지. 세아는 안방에서 나와 태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태경은 아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세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안방에 어머님이 계세요. 태경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셔? 시설에 계시는 거 아니야?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보러 가세요. 태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 시설에 모실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뼈만 남은 듯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창백한 피부. 정 여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도 원망도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태경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때 세아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태경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읽었습니다. 난소암 4기, 말기, 생존 기간 2에서 4주. 진단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태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서를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던 그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미 알고 있었죠?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연락받았잖아요. 어머님이 시한부라는 거.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빠서 갈 수 없으니 아내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죠? 태경은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당신은 어머님이 죽어가신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경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일이 있었어. 프로젝트가 어머님보다 중요해요? 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죽어가시는데 그게 프로젝트보다 덜 중요해요?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여사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늙고 아프고 죽는다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강하고 건강하셨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약해지는 걸 보는 게 두려웠어요. 태경은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시설에 모신 것도 찾아가지 않은 것도 다 제 비겁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현실로부터, 어머니의 노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어요.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태경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도 그랬어요. 시한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또 도망쳤어요. 세아한테 맡기면 되겠지, 나는 돈만 되면 되겠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어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함께 연민도 느꼈습니다.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옆에 없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정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경아. 정 여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를 이해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더 그렇지. 정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야.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 뿐이야. 엄마가 이해한다.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더욱 울었습니다. 쌓여있던 죄책감이, 후회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약함도 이해되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니까요. 그날 이후 태경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도 해외 출장도 모두 다른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상사는 놀랐지만 태경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가세요.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내세요. 태경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정 여사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정 여사는 이미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지만 태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세아와 태경은 함께 정 여사를 돌봤습니다. 세아가 하던 일들을 태경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태경은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를,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셨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 너를 키우는 게 내 기쁨이었으니까.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올 때, 좋은 대학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보상이었어.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 내가 여기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낮에는 태경이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정 여사가 좋아하던 시집을, 소설을 읽었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감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추억들을,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정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하구나. 세아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세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게 진짜 어머니 같으세요. 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사이좋게 지내렴.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란다. 태경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 여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말을 하기도 힘들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경과 세아가 곁에 있을 때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하루 종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태경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 여사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태경과 세아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태경아, 세아야. 정 여사의 목소리는 가느다랗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 마지막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태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주세요. 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나는 행복해. 너희 둘이 옆에 있으니 무섭지 않아.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세아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너희 둘 다 정말 사랑해. 서로 잘 지내렴.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정 여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태경과 세아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 여사의 손을 잡은 채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태경은 장례 절차를 직접 챙겼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태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태경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미소를 더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태경과 세아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태경이와 세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 여사의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태경이와 세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단다. 특히 마지막 2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태경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이해한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지.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인생은 짧단다. 세아야, 정말 고맙다. 너는 내게 딸이었고 친구였고 위안이었어. 내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 태경이를 잘 보살펴주렴. 그 아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약한 아이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가족이란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란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세아는 내 피부치가 아니었지만 진짜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어.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부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렴. 일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마라. 후회하지 말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태경과 세아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 여사가 남긴 메시지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태경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성공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지. 어머니도 당신도 소홀히 했어. 세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후 태경은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먼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놀랐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경은 세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했고 주말에는 함께 외출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세아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태경은 한 달에 한 번씩 평강원 추모숲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안치된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에게 근황을 보고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세아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추모숲의 고요함 속에서 태경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삶을 바꾸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세아도 함께 추모숲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추모숲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자연의 순환처럼 삶과 죽음도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경처럼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시간은 충분하며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여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태경은 어머니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회피 때문에, 바쁨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지막 2주를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기회를 잃습니다. 후회만 남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주 찾아갈 걸, 그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보시는 분들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순간에도 행복이 머물길 바랍니다.